자,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이번 주 한국은행 금통위가 예정된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다음 달 미국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우리 경제 여파는 어떠할지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지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말씀드린 대로 금통위가 앞서 이번 주죠. 예상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 미 연준의 행보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미국 네. 연준이 기준금리 결정을 놓고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할까? 이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늘.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금리를 필요한 만큼 인상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라면서 동결 가능성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일단 네.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6월 FOMC 회의를 앞에 두고 미국 입장에서는 또 연준 의장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한 기조적 전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결과적으로 금리를 여태까지 계속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인상만 해왔다가 이제 라스트 댄스, 금리 인상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그 5월 FOMC가. 예. 그렇기 때문에 6월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겠다. 근데 결국 미국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면 예. 지금도 나름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근데 추가적으로 벌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번 우리나라에 있는 금통위 회의 때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되나는 고심이 더 될 수도 있을 텐데 예.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 줄어들면서 예. 금통위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조금 놓이지 않을까. 결국 이 기준금리 격차가 좀 부담이 되긴 하거든요. 예, 그런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면은 사실 저희가 늘 보면은 요즘은 시청자분들 많이 똑똑해지셔갖고 네. 많이도 알기도 하고 정보가 많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느낌으로 얘기했어도 이 기조가 네. 매파적 발언인지 빌리파적인 발언인 거는 또 전문가분들 사이에서 되게 달라지기도 하고 또 연준 맞아요. 위원들이 많이 있어서 예, 좋게 얘기했어도 그 다음날 갑자기 또 그렇습니다. 아직 안심하면 안 된다 이런 말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좀 신중해야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예 지금은 금리 인상을 멈출 때가 아니다라는 식으로만 얘기했다면 추가적인 인상에 무게를 둘 수도 있지만 네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종류의 표현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의미 부여가 되고요. 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 금요일 날 한국 시간으로 밤 9시 반에 PCE 미국 물가가 발표됩니다. 그게 그러니까요. 가장 중요한 지표예요. 그 물가 지표가 확실히 물가 안정임을 보여주는 그런 사인이 있다면 금리 인상 정말 끝난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물가 지표가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거나 근원 물가는 안 잡히거나 이런 사인이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결국 데이터에 따라서 확인을 하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면 다 됐겠다라는 시장의 안도감을 줄 만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페드워치 예상은 어떻습니까? 예, 동결적으로 페드워치에서는 그게 더 크게 실리고 그렇습니다. 있나요? 동결에 압도적인 비중을 그렇습니까?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전문가적인 관점을 궁금한 게 뭐냐면 네. 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 정상회의도 안 가고 나서 이제 일단 G7 간 다음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이 맞아요. 디폴트 위기 때문에 협상한다고 돌아왔는데 네. 그런 것들이 좀 배경에 작용을 했을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당연히 그런 것들도 네. 작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 제가 꾸준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세 가지 관전 포인트. 중앙은행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해야 될지 아닐지를 판단할 때 세 가지다. 하나가 물가 안정 여부. 그렇죠. 근데 제가 물가 여부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두 가지가 경기 안정, 금융 안정이에요. 그렇죠. 근데 미국 금융 시스템이 지금 불안하잖아요. 불안한 데다가 미국 국가 부도 한도 상향을 놓고 대치된 상태. 이제 국가 부도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 거라고 믿잖아요. 근데 않을 거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심해요. 이걸 좀 이른바 구축 효과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면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질문 너무 좋은 질문 주셨어요. 그러니까 부채 한도를 높이면 그럼 미국은 더 빚을 지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빚을 지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돼요. 맞아요. 그럼 국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하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요. 다른 말로 국채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면 민간 기업들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국채 사지 누가 회사채 삽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전채 사지 왜 민간 기업채 삽니까? 그죠? 회사채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국 부채를 발행해서 경기 부양적으로 노력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오히려 민간 기업의 자금줄을 더 타게 만들고 그러면 자금줄이 막히니까 추가적인 신규 사업 진출을 못 해요. 그러면 말 그대로 고용에 더 위축이 되겠군요. 위축을 주고 소비 진작 위축. 그러니까 이것 자체 이게 구축 효과라고 합니다. 구축 효과, 구입 효과의 반대예요.
구축 효과가 나타나니까 이게 말 그대로 금리 인상 효과가 된다는 거예요. 경기 침체를 가져오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채 한도 협상 타결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런 요소들이 작용하기 상존하고 때문에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마음 놓고 금리를 인상할 만한 여건은 안 된다. 당연히 그 두 가지도 고려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자, 아까 그 금통위는 어떤 선택할까에 대한 언급도 잠시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미국과 한미 간의 금리 격차 때문에 이제 외화 자본이 무조건 빠져나가진 않는다. 네. 오히려 뭐 또 개도국이나 다른 쪽으로 갈 네. 수 있다는 말씀도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사실 이재용 총재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네. 하고 근데 하지만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런 말을 했기 동결의 어떤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에 예. 우리도 3연속 동결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네. 봐야 될까 어떻게 좀 예. 생각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이렇게 1.75%포인트나 역사상 이렇게 극적으로 벌어졌던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어쨌든 우리 금융당국, 통화당국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부담되죠. 부담됩니다. 예.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자금 유출이 일어난다.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강달러가 나온다. 가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외환 시장은 오히려 선행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미 간의 기준금리가 역전될 것 같아라고 생각할 때 달러 투자에 들어가고 그때 강달러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의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졌잖아요. 근데 지난 22년 10월이 그렇게 벌어지지 않았거나 벌어지기 직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강달러가 나타났었죠. 그 뻔한 시나리오가 나온 이후에 가지 않고 그렇습니다. 선행적으로 예. 간다는 말씀이시죠? 오히려 격차가 벌어지기 전, 역전되기 전에 외국인 자금 유출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역대급의 유입액이 지금 들어왔잖아요. 월 초에 괜찮았죠. 시장도 반대로 좋았고요. 지금 유입액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자금 유입이 더 일어나고 있는 현상도 보면 반드시 기계적으로 기준금리 격차가 자금 유출을 가져오고 경제를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머지 조건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하나 봐요. 막 네. 진짜 곡소리가 나고 너무 힘들 때 그때가 이제 경기가 다시 반전될 수 있는 신호탄이라는 게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선행적인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가 봐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경제 읽기라는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는 경제를 읽으면서 선행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항상 투자 의사결정 같은 부동산은 조금 다릅니다. 부동산은 후행적 지표이기 때문에 경제를 읽으면서 후행적으로 부동산 액션을 취하면 되지만 주식 투자나 외환 투자나 기업 경영 의사결정조차도 그죠? 다 모든 게 경제 읽기에 기반해서 선행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그 국내외 중앙은행들의 어떤 긴축 완화 분위기가 좀 확대가 됐으니까 국내 증시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2,500선을 지난주에 재돌파를 했거든요. 코스피가. 네. 그러면 뭐 2,400에서 500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네. 이 부분은 이 흐름 어떻게 좀 이어진다고 좀 예상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우리 증시 또 미국 증시를 억눌렀었던 뭐 몇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만약에 미국이 국가부도 상황에 놓이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그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러면 불확실하면 불확실수록 공격적 투자를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 비중이 줄어요. 돈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억눌렸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번 주 들어서 국가부도 상황까지는 아니고 타결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죠. 그러니까 다시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주식 투자 비중이 늡니다. 예. 역시 마찬가지로 기준금리 인상 시나리오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이제 없구나, 라스트 댄스구나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주식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좀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해도 되겠네 하는 신호라고 이해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다만 역시 주가마저도 금리와 부채 한도 상향 조정 여부 이런 두 가지 요인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 밖에 나머지 상황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채 한도 상향이 조정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부정적인 경제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경기에 어떤 추가적인 침체를 가져올 수 있어요. 구축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는 뭐 추가적으로 이제는 경기 때문에 주가가 대세 상승하기는 어려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주가의 그 요인은 긍정적인 기여를 하겠지만 나머지 요인들이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뭐 대세 상승을 기대할 만한
그런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네, 하고 좋은 있습니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그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알아야 될 부분이란 거는 특히나 부동산과는 다르게 주식 같은 이런 것들은 선행적인 선행. 부분들을 미리 체킹해야 된다. 그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뭐 주말간에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도 다녀왔고 굉장히 네. 많은 회담이 또 있었고요. 많은 이야기가 오갔는데 네. 저희가 뉴스도 보도드렸습니다만 G7 정상들이 중국과 러시아 등에 대항해서 중요 광물 또 물자의 공급망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경제적 강압에 또 대항을 해서 새로운 플랫폼도 만들겠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뭐 러시아도 굉장히 반발을 한 상황인데 네. 여기서 이루어진 이 공동성명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네. 또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세계 주요국들이 미래 주요 산업을 선정할 때 반드시 꼽히는 것이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뭐 전기차 그렇죠. 이런 것들 아닙니까? 네네. 이것은 그 어떤 국가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유망 산업이라고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유망 산업을 놓고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있다. 배터리 공급에 차질이 있다. 그럼 배터리 공급 차질이 있으면 전기차를 못 만들고요. 맞아요.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있으면 전자제품, 스마트폰 뭐 이런 내구재를 만들 수가 없죠. 결국 이런 것을 안정적으로 조달받고 또 반도체나 2차 전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여러 광물 자원 필요하단 말이죠. 리튬 없으면 어떻게 2차 전지를 만들고 맞아요. 2차 전지가 없으면 어떻게 전기차를 만듭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원자재, 광물 자원 그리고 부품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조달받기 위한 공급망 안정화, 세계 파트너십을 하자, 그걸 더 기여하자 이런 어떤 발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여기에 중국을 배제하지 않고 생각한 게 아닙니다. 중국이 지금 대만에 대해서 어쩌면 무력 통일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무력 통일이 만약에 재개되면 대만이 TSMC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 TSMC로부터 첨단 반도체가 생산돼서 세계 전역에 공급되는데 그럼 첨단 반도체 공급이 끊길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더더군다나 중국이 뭐 히토류라든가 네. 리튬이라든가 그러니까 중남미 지역의 그 트라이앵글 지역과 광물 자원을 안정적으로 조달받기 위한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이외,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그들의 동맹국 그리고 미국, 유럽 또 이들의 동맹국 간에 원활한 자원 공급이 안 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에 이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선언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G7의 공동성명이 있은 이후에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반발의 모습을 보였는데 네. 중국이 이제 이런 걸 했네요. 미국 반도체 마이크론 제품에서 보안 문제 발생했다. 그래서 네. 제품 구매를 금지하겠다. 이 조치를 내렸는데 네. 중국 정부가 이제 미국 반도체 기업을 표적 삼아서 제재를 가한 게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네. 이게 신호탄이 돼서 또 이런 어떤 반도체 어떤 전쟁이 미중 간에 이런 네. 것들이 또 첨예할까 예. 우려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역시 이 G7 정상들이 모여서 중국을 견제하고자 네. 혹은 중국 우방국들을 견제하고자 공급망 안정 체제를 만들겠다. 그런 플랫폼을 가동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신경이 쓰이니까 바로 반격한 것이 바로 마이크론에 대한 심사입니다. 맞아요. 그 심사가 그냥 사이버 안보 심사인 거예요. 안보 심사를 해보니까 심각한 보안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 어떤 심사 결과인 거고요. 제품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렇죠? 그렇죠. 정확히 네. 따지면 그런 외교적인 정치 외교적인 그런 공세에 우리도 맞아요. 맞대응하는 모습인 거고요. 우리나라에게는 과거에 한국 그 관광객을 보내지 않는 결정을 했다거나 요소 공급을 차단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마이크론 수입을 차단함으로써 그러면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크게 흔들리죠. 그런 것을 흔들리게 만들므로써 중국이 어떻게든 그 다른 미국 우방국들이 강한 그런 움직임을 갖지 않도록 배제한다거나 또 중국 우방국들이 우리끼리 또 똘똘 뭉치자 하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오려는 경향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G2, 미국과 이런 또 중국의 반도체 이런 어떤 전쟁성이 이런 어떤 경쟁이나 다툼 속에 네. 우리가 이제 또 네. 불똥이 튀는 게 아닌가. 네. 사실 그랬었잖아요. 만약에 마이크론 반도체 금지해갖고 반도체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거 채우는 일 없게 해달라. 미국 정부가 또 맞아요. 정부 요청했던 외신 보도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가 그런 입장되면 어떻게 될까 굉장히 예. 난처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예상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말 그대로 지금 어디냐,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그러니까요. 선택해라라는 것을 강요받는 입장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강요를 받는 시점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첨단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중국도. 근데 그 첨단 반도체, 마이크론이 생산하는 그 반도체가 필요한데 그 공급을 안 받는다는 얘기는 대체재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중국도 반도체를 가지고 여러 완제품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 대체재가 우리 한국으로부터 올 수 있는 건데 한국도 만약에 공급하지 않는다, 아니면 공급하겠다. 양자택일을 하는 과정입니다. 미국 우방국이냐, 중국 우방국이냐. 굉장히 심각한 우리도 보복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저희가 아까 보도해드린 바에 따르면 이제 곧 조만간 미국, 중국과도 또 미국과 중국이 해빙기를 맞게 될 거란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좀 전개될지 저희가 네.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공공요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늘 이 시간 통해서 많이 얘기하는 주제 중 하나인데 네. 올해 1분기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가스 요금 저희가 2분기 요금 최근에 또 올렸었고 하지만 늘 얘기하셨던 게 이제 1년 전보다도 이게 30% 넘게 오르면서 서민층이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워낙 그동안 낮았던 걸 올리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떤 가스공사라든가 한전의 부족분을 좀 메우려면 그들의 네. 어떤 적자분을 메우려면 앞으로 훨씬 더 올려야 된다는 예상도 나온 상황에서 네. 이게 서민 가격의 부담을 어떻게 좀 증폭시킬 것인가 이 네. 부분을 방향성을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전기요금, 가스요금은 모두에게 똑같은 상승률로 오르죠. 다만 그것에 대한 부담은 저소득층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 소득에서 혹은 전체 소비 지출액에서 전기세가 차지하는 그 비중 자체가 절대적으로 저소득층일수록 높아요. 높군요. 그러니까 그 이게 비율이. 당연히 그런 것이 식료품 지출에 차지하는 비중, 그 지표가 가장 유명한 엥겔 계수 아닙니까? 그렇죠. 전기세, 가스세는 주로 이제 주거 가격비로 들어간다면 전체 소비 지출액에서 주거 가격비가 얼마나 차지하나 이걸 보여주는 지표가 슈바베 계수라고 하는데 이 지수가 당연히 저소득층일수록 높아요. 그러니까 같이 전기요금이 올라도 그 부담이 저소득층에게 더 집중되는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고소득층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올랐는지 생각도 안 나는 거죠. 신경도 안 쓰이는 거죠. 크게 체감이 안 되는 거죠. 체감이 안 되죠. 그렇죠. 얼마 올랐는지 생각도 안 됩니다. 보려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런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서 저소득층에게 그 피해가 집중될 수 있겠다. 혹은 그들의 삶의 질이 위축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려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함께 보듬어주는 정책적 도입도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읽기 김광석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